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하고 가까운 거리에 시 아주버님 부부가 살고 있는데 형님이 불쑥불쑥 집으로 찾아오는 게 큰 고민거리였다. 형님이 우리 집에 오는 목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였다. 여름에는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 온도를 16도로 맞추고 냉장고에서 딸아이 아이스크림을 막 꺼내서 먹기. 여름엔 피서, 겨울엔 추위를 피해서 우리 집을 이용했는데 난방 온도 빵빵하게 올리고 종일 누워있고 내가 외출해도 볼일 보고 와. 집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맘 푹 놓고 천천히 갔다 와. 라면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심할 때는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와서는 우리 집 석유난로에 기름이 떨어졌어. 동선의 것 좀 따라가도 되지? 라면서 우리 집 난로 기름까지 퍼내가서 쓰는 형국. 서열상 나보다 위인 형님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과 같이 궁리한 끝에 문단속을 철저히 한 다음에 시댁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시어머니와 나는 평소부터 사이좋은 고부간이었고 내가 고민거리를 말씀드리자 다음날 바로 형님을 호출하셨다. 더위고 추위고 네 집 살림은 네 집에서 해결해 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셨고 형님이 우리 집에서 기생충 짓을 했다는 걸 안 시 아주버님도 형님한테 단단히 주의를 준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다. 시어머니의 약발은 한 1년 정도 지속됐었는데 그동안 발길이 끊어졌던 형님한테서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다. 그동안 뜸했지? 오래간만에 얼굴도 볼 겸 집에 가도 돼? 라고 하길래 오늘은 시댁에 가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해놓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강조한 후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지난번에 시어머니한테 혼인한 뒤로 처음 오는 거였고 예전처럼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건 아니니까 종일 여기서 죽순이 할 생각은 아니려니 했다. 특별할 건 없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갑자기 형님이 딸아이가 안 입는 옷을 물려달라고 했다. 나도 형님도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우리 딸이 1살 위였다. 딸아이가 작아져서 안 입는 옷이 있긴 했지만 친언니 딸도 형님네 딸과 같은 나이여서 작아진 옷은 언니에게 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형님한테 사실대로 사정을 말했더니 친언니만 식구고 나는 아니라는 거야? 너무 차별적이지 않아? 반씩 나눠서 주면 되겠네. 나한테도 줘! 라면서 억지를 부렸다. 딱 잘라 거절하기도 뭐해서 언니한테도 사정을 설명하고 언니한테 주려고 정리해놨던 옷가지 중에서 몇 개 골라서 형님한테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거랑 저거랑 그리고 저것도 주라 라면서 꽤 비싸게 주고 산 옷이며 누구한테 선물 받은 메이커 옷만 얌체같이 싹싹 골라냈다. 그 중에는 언니도 꼭 달라고 했던 옷이 있었는데 언니한테는 다음에 다른 옷 주면 되잖아. 오늘은 내가 일부러 발품까지 팔고 왔는데 내가 가져갈게. 거의 옷을 갈취하다시피 해서 좋은 옷을 다 골라갔다. 그러고도 성에 덜 찼는지 빨래 개놓은 걸 보고 딸아이가 지금 입는 옷까지 가져가려고 달려들었다. 이것도 메이커네? 나 이것도 가져가도 되지? 이건 지금 입는 옷이에요. 아직 형님 딸한테는 커요. 좀 크면 어때? 뒀다가 내년에 입히면 되지. 동선에는 이거 없어도 옷 많잖아. 한두 장 없다고 티도 안 날 텐데 뭘 그래? 라고 억척을 떨더니 가방에서 4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꺼내더니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무섭게 누가 뺏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저렴한 옷들만 남은 걸 보니 속상했지만 형님하고 대화해봤자고 진드기처럼 붙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면 더 큰일이라 속은 상했지만 그냥 빨리 내보내는 게 상책이었다. 다행히 언니는 메이커 옷만 따지는 사람은 아니어서 며칠 후에 남은 옷을 가져다 줬더니 고맙다며 좋아했다. 옷을 싹쓸이해 간 후 형님한테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몇 번 있었다. 하지만 형님 딸이 내가 준 옷을 입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매번 비슷한 옷들만 입고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옷에 담긴 비밀을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다. 어느 날 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언니는 나한테 물려받기로 했던 헌옷의 반 이상을 형님한테 뺏겼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당근으로 조카한테 입힐 괜찮은 헌옷을 검색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들이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면서 나더러 한번 보라고 했다. 그걸 보고 깜놀했는데 그 옷은 틀림없이 내가 며칠 전에 형님한테 반강제로 뺏긴 우리 딸 옷들이었다. 메이커 옷들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제야 내가 가졌던 의문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욕심내고 가져가더니 왜 애한테 입히지 않았는지. 꼬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언니와 나는 옷을 사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다. 바로 답장이 왔고 우리는 당근할 장소를 정했다. 접선 장소에는 언니 혼자 나가기로 하고 거사 당일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나자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동서가 여긴 어떻게 왔어? 라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틈을 주지 않고 이 옷들 전부 제 거 맞죠? 라고 묻자 동서가 나한테 줬으니까 이제 내 거지?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불만 있어?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또 다른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렀다. 비밀 병기로 시 아주버님이 등장.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 자리에 와달라고 미리 부탁해둔 상태였다. 시 아주버님의 등장에 좀 전과는 전혀 다르게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 형님을 향해서 시 아주버님은 공짜로 물려받은 옷을 가져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억지로 뺐다시피 했다더니 이러려고 그랬냐? 라며 화를 냈고 시 아주버님의 기세에 눌린 형님은 순순히 자백했다. 알고 보니 형님은 파친코에 갖다 바치는 돈이 상당했고 이번에 나한테 애 옷을 억지로 뺏은 것도 유명 메이커 옷이라면 비싸게 되팔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도박 때문에 진 빚이 얼만지 액수를 듣고 놀랐는데 카드 현금 대출을 500만 원씩 3번이나 빌린 상태였고 그게 다가 맞냐? 더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냐? 라고 시 아주버님이 캐묻자 실은 다른 데서 더 빌렸는데 좀 있으면 시 아주버님이 상여금을 받으니까 그걸로 갚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럼 상여금이 나오자마자 다 없어질 텐데 들키면 어쩔 생각이었냐고 다시 묻자 뻔뻔하게도 그럴 경우 자기 부모님이 병이 나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다고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얘기를 다 들은 시 아주버님은 격노했고 일단 형님이 들고 온 옷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걸로 일단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됐고 형님과 시 아주버님은 카페에서 먼저 나갔는데 집으로 돌아간 후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한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시 아주버님은 혹시나 하고 처가에 전화를 했는데 형님은 시 아주버님이 아프다면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려간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격노했고 시 아주버님 집으로 달려왔는데 빌려간 돈 당장 내놔라 이런 입 벌고 특히 친정 어머니는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며 머리끄덩이를 잡고 노발대발 형님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형님은 카드 빚 등을 자기 힘으로 갚기 위해 풀타임으로 파트 근무를 시작했고 카드 빚을 갚는 건 물론 나한테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시 아주버님이 단단히 일러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일머리가 없는 형님은 제대로 못한다고 매일 직장에서 야단을 맞았고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시 아주버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다는데 그따위 하소연을 들어줄 상황도 아니고 시 아주버님은 자업자득이라고 일축한 후 만약 그만두면 이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는 한가하게 파친코에 다닐 돈도 시간도 없어진 형님은 나를 찾아와서 징징거렸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동서가 날 용서했다고 하면 우리 남편도 누그러질지도 모르잖아.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남편한테 매일 혼나고 우울증 걸리기 딱이야. 부탁해. 나 좀 한 번만 살려줘. 라면서 나더러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동안 나한테 끼친 민폐를 생각하시라. 암만 징징거려봐야 나는 도와줄 생각 1도 없다. 내 바람이라면 형님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아내와 딸과 3명이서 살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재혼이었고 아내의 딸이 초등학생일 때 결혼했다. 딸아이와 나는 피가 통하는 건 아니었지만 재혼 초기부터 딸아이는 나를 무척 잘 따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사실이다. 나한테 무관심한 건 기본. 딸아이한테도 차갑고 밥도 안 주고 집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딸아이의 아빠로서 아내의 그런 태도를 간과할 수 없었고 아내한테 왜 밥을 안 하냐고 따졌다. 밥 좀 하라고 하자 아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쿵쾅거리며 밥을 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7시쯤 됐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다. 딸아이만 혼자 집에 있길래 엄마는 어디 갔니? 라고 묻자 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엄마 없었어. 이 시간에 연락도 없고 걱정돼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라인으로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메시지는 읽은 것 같은데 대답은 없었다. 그러다 1시간 후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냐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냈는데 집에 들어온 아내의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다음날 일부러 조금 일찍 일을 마치고 딸아이가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딸아이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다. 당신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어디 갔다 온 걸 일일이 말해야 돼? 친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그날 당신 몸에서 남자 향수 냄새 났던 건 어떻게 설명할래? 당신 바람 피우니? 그러자 아내는 바로 태도를 바꿔서 그래 맞아. 나 남친 생겼어. 당신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야. 불륜을 순순히 인정한 것까진 좋았는데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없는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 입에서 더욱 뻔뻔한 발언이 나왔다. 아 맞다.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애는 당신 줄게.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당신이 지나들이고 살면 내가 남친하고 재결합하는데 장애물이 없어지잖아. 정신 차려. 진아는 네 딸이야. 화가 나서 아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 순간 눈에서 번쩍 불이 나는 걸 느꼈다. 언제 들어왔는지 딸아이가 자기 방문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딸아이는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딸아이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딸아이를 키워주면 자기는 훨훨 날아서 불륜남한테 갈 수 있다며 들떠 있었다. 그때 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보였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폭거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 퇴근하고 들어오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불륜남한테 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가 집에 있는 통장을 훔쳐가지 못하게 통장과 도장을 숨겨놨다. 돈도 안 들고 그냥 나가버릴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이상했다. 바로 서랍장을 뒤졌는데 어이가 없었다. 딸아이 교육보험 증서가 사라지고 없어졌다. 딸아이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보험 계약자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와 재혼한 후 보험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현재까지 낸 금액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아마도 아내는 그 돈을 들고 나간 게 분명했다. 불륜남에게 정신이 나가서 자기 딸 교육비를 훔쳐서 달아난 아내에게 구역질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잠시 후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엄마는 하고 물었다. 벌써 중학생인 딸아이에게 거짓말은 안 통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다. 그러자 딸아이가 나한테 그럼 이제 아빠도 나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딸아이. 자신이 버려졌단 사실에 절망했겠지. 나는 딸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떤 아빠가 딸을 버려? 넌 아빠 딸이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 마음을 말하고 딸아이를 안심시켰다. 나는 아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라인도 보냈지만 아내는 불륜남한테 빠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됐고 졸업식이 가까워져 왔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아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바로 전화를 받았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 내. 라고 갑툭튀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위자료를 낼 사람은 불륜하고 가출한 아내였고 정작 나는 못 받은 위자료를 무슨 근거로 내놓으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랬다. 생각해봐. 당신처럼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내가 몇 년씩이나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지. 안 그래? 라고 궤변을 늘어놨다. 악녀,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자는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 들고 나갔던 딸아이 보험금을 다 쓰고 돈이 떨어진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각은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뻔뻔함으로 무장한 사람인 것 같았다. 돈이야. 직장 다니는 당신이 다시 처음부터 모으면 되잖아? 내가 내 딸까지 줬는데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궤변을 토했다. 그게 부모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야단치고 싶었지만 딸아이한테 아내는 친엄마였다. 조금 있으면 진아 졸업식이니까 그날만이라도 와서 졸업하는 거 지켜보라고 했다. 우리 이혼 문제와 아이 문제는 별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치면서 나 시간 없어. 그날 남친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 난 됐으니까 당신이 가서 잘 보면 되겠네. 사진도 찍고. 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러더니 나한테 조만간 돈 받으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해둬. 알았지? 라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초등학생이던 딸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알려줬는데도 딸아이 인생의 중요한 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걸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일을 결심하게 됐다. 시간은 빨리 흘렀고 딸아이의 졸업식 날이 됐다. 나는 아빠로서 딸아이의 졸업식에 갔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 또 눈물을 흘렸다. 인간 쓰레기 아내에게서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는지 이건 기적이 분명했다. 그날 나는 딸아이를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맛있게 밥을 먹고 졸업 선물로 조금 어른스러워 보이는 가방을 선물했다. 딸아이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사히 졸업식 이벤트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경찰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고 했다. 전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경찰은 설명을 계속했다. 지방 어디에서 아내와 불륜남이 몰고 가던 차가 속도 위반을 했고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옆에서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딸아이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사실 그대로 말해줬다. 딸아이도 멘붕이 온 표정이었다. 정신없이 며칠이 더 지나갔다. 불륜남과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아내는 빈 육신으로 나에게 돌아왔다. 가족들만 불러서 조용하게 장례식을 마쳤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난 후 딸아이가 마당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다. 내가 딸아이를 부르자 딸아이는 앞으로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는 죽고 새아빠한테는 버림받는 게 아닐까, 앞날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딸아이에게 진아 너는 언제까지나 내 딸이야. 네 엄마하고는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진아 너는 아빠가 친권을 가져올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빠랑 같이 살자 라고 말하자 딸아이는 서름이 북받쳐 올랐는지 한바탕 울음을 쏟아낸 후 나한테 달려와 안겼다. 딸아이는 그런 엄마지만 엄마는 죽었고 나한테 버려질 일만 남았다고 혼자서 속으로 겁에 질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자 비로소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나와 딸아이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번 사고로 불륜남도 같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불륜남의 시신을 인계하러 왔던 그 부모들이 나를 보더니 죄지은 사람들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불륜남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두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일은 끝이 나버렸다. 하지만 어린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벌어지만도 못했던 두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오수환. 다양한 종류의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의 전문 경영인이다. 아내 가정회의 출산을 계기로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지만 다행히 매출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가게는 점장에게 완전히 맡기고 한동안 육아에만 집중하다가 몇 달 만에 복귀했으니 각 점포를 돌면서 꼼꼼하게 시찰할 예정이다. 개점 1시간 반 전, 오늘 시찰 예정인 점포에 들어갔다. 이 점포의 점장은 20대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기가 약한 느낌이 드는 면이 있었다. 점포 내부를 꼼꼼히 둘러본 후 질문 시간을 가졌다. 무슨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실은 알바 리더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알바 리더는 39살로 이 가게에서 알바만 10몇 년을 한 베테랑이라고 했다. 알바 리더로서 일은 정말 잘하고 불만이 없지만 언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주의를 줘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였다. 39살이면 점장이나 나보다 나이가 더 많네. 그래서 주의를 줘도 효과가 없는 건가? 일단 알바 리더와 면담을 한번 하기로 했다. 개점 10분 전에 출근한 알바 리더는 나를 보더니 꽥 소리를 질렀다.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아직 오픈 전인데 누가 또 알바 뽑았냐? 너 새로 왔냐? 근데 앉아 계시겠다. 빠져가지고 청소 안 해? 내가 자기소개를 할 새도 없었다. 내가 대표란 걸 모르는 건 그렇다고 치고 새로운 알바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야 신입, 일단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 변기를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실시!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할게 해줄 테니까 똑바로 해. 막무가내로 찍어 누르는 남자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신입을 지도하려는 건 알겠는데 말투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말할 건지는 알바 리더인 내 가정에. 현장에서는 내가 제일 위라는 거 명심해. 건방지게 토달지 말고. 알았으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어디서 이게 뭐해? 나는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얼씨구 이거 봐라. 사람 열받게 하네. 넌 태도 불량, 경고야. 해고 경고. 알바 리더한테는 피고용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을 텐데요. 지금 해고 대상자는 오히려 그쪽 같은데요. 알바 리더는 내 말을 비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다. 내가 자기한테 제법 그럴듯하게 말대꾸를 한 깡 좋은 신입쯤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여기 이래봬도 잡지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데야. 내가 그런 유명 맛집 알바 리더 3하고 알아들어? 나는 그런 유명 맛집 사장이야 라고 밝히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건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이 남자를 지켜보기로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장이란 말을 안 하는 게 상책이었다. 신입 알바생으로 분해서 잠깐 알바 체험을 하기로 했다. 알바 리더는 점장이 말했던 것처럼 업무 능력은 평가할 만했다. 레스토랑 알바 경력이 10몇 년이나 되는 베테랑답게 홀, 주방 모두 완벽하게 컨트롤했다. 하지만 거기 음식점에서 알바 좀 해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왔으면 신입에 불과하다는 거 명심해. 괜히 나서지 말고. 주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나는 일손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다. 나서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는 내 미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특히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그 태도. 알바 리더 선배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성의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 내가 사회생활이 뭔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끝나고 남아 잔업을 하라는 건가요?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특별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알바 리더인 내가 신입 교육을 솔선수범해서 몸소 실천 중이다. 왜? 여기 점장이 죄다 근성 없는 애들로만 뽑아놔서 금방 그만두는 애들 투성이란 말이지. 알바 리더는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끝나고 안 남으면 넌 바로 해고야. 라고 겁을 줬다. 점심 휴식 시간이 알바 리더와 겹쳤기 때문에 이쯤에서 내 실체를 알리기로 했다. 야 신입, 건방지게 어디서 알바 리더가 숟가락 들기 전에 밥을 먹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냐 넌? 나는 핸드폰으로 다른 점포에 지시사항을 전달 중이었는데 일단 작업을 중단했다. 너 내 말 안 들려? 핸드폰 내려놓고 대답하라고. 좋습니다. 아직 제 소개 전인데 지금부터 하죠. 나는 내 명함을 보여줬다. 이 레스토랑의 대표인 오수환이라고 합니다. 알바 리더는 멘붕 그 자체. 얼굴이 파리하게 변했다. 나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당신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지만 나는 당신을 해고할 권한이 충분합니다. 알바 리더는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대표란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인정.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신입에게 한 갑질이 핵심이죠.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제가 감히 대표님한테 갑질이라뇨.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건 대표님이시고 그건 감안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저만 억울하잖아요. 몰카도 아니고. 첫 대면 때 갑자기 버럭 소리부터 질렀던 건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누군지 말할 시간도 안 준 건 그쪽일 텐데. 처음엔 즉각 해고할까도 생각했었다. 하지만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난 건 확인했고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일주일 후 지난번 그 점포에 다시 시차를 나갔다. 알바 리더가 잔뜩 기합이 들어있다는 보고를 들은 후였다. 매장 안은 전보다 훨씬 더 청결해 보였고 음식을 제공하는 시간도 더 빨라진 느낌이었다. 알바 리더가 목에 힘이 들어가서 자랑했다. 알바 리더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입 알바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만족하셨죠? 저를 자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무늬만 10수년 음식점 알바를 한 게 아니란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남아있는 미심쩍은 느낌적인 느낌. 다른 알바생들 표정이 어두운 게 영. 이제부터 영업 시작인데 벌써 피곤해 찌들어 보였다. 이건 또 뭐지? 사무실에서 점장을 불러서 물어보자 알바 리더가 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30분 이상 일찍 출근하는 게 요식업계 상식이라고 주입한다는 거였다. 타임카드는 근무 일정대로 기재되어 있어서 서류만 확인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다. 게다가 무보수 잔업도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알바 리더를 사무실로 불러서 두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 앞으로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장은 알바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알바 리더가 영향력도 발언력도 강했다. 알바생들은 리더 말에 따랐다. 저는 다만 우리 가게를 위해서 투철한 정신무장 교육을 시켰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알바 리더는 그렇게 주장했다. 잘못이죠. 그것도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고 전에 다녔던 것도 똑같이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툭하면 힘들다 어쩌다 불만이 많은데 대표님도 나이는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고 있다고요. 다른 데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게에서는 금지예요. 알바 리더는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대답했다. 대표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알바생들한테도 친절하게. 만약 알바 리더의 이 발언이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면 이번에는 해고를 감행할 생각이었다. 얼마 후 점장과 알바생들한테 몰래 물어본 결과 전 같은 갑질 행위는 없어졌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문제가 발생한 점포에 신경을 집중하는 동안 아내도 그런 내가 신경 쓰였는지 연락도 없이 레스토랑으로 혼자 찾아왔다. 아내는 나와 띠동갑으로 아직 20대였고 전혀 아이 엄마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젊고 또 예뻤다. 아내가 급한 일이 있다며 연락이 왔다. 레스토랑 점원이 귀찮게 한다면서 말이다. 점원은 익숙한 동작으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슬쩍 아내에게 건넸다고 한다. 알바 리더 짓이었다. 우리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층은 세련된 여성 고객이 많았다. 알바 리더는 일하는 중에 부지런히 작업을 본 모양이었다. 점장한테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더욱 악질인 것은 아내한테 자기가 여기 점장이다. 실은 체인점 대표이사라며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여기 점장을 포함해서 전 종업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 외모는 먹고 들어간 셈이다. 소중한 나의 아내에게 허튼 수작이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단지의 때가 온 것이다. 저 자식을 그냥 넌 해고야. 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재혼 커플로 서로 이혼 경험이 한 번씩 있다. 내가 전 남편과 이혼한 건 가정폭력이 원인이었고 남편은 전처가 불륜과 사채빚을 진 게 이혼 사유라고 했다. 남편과 나의 만남은 처음엔 한 와인바에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눴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게 계기가 됐다. 그때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하면서 서로 웃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서로 전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상처와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후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사이로 친분이 쌓여갔다. 그런 만남이 1년쯤 됐을 무렵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둘 다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재혼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퉁명스럽게 나왔다. 이미 충분한 어른이었던 우리는 비록 시댁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뜻대로 결혼했고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결혼 후로 시댁에서 자주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때마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반복해서 하셨다. 심지어 내가 임신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걔 내 아들 자식 맞아? 라고 했고 더 험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게 됐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건 아들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 시어머니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우는 것 같더니 연거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고 일단 남편한테 전화기를 넘겼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손주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평생 안 볼 것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뀐 건지 의아했고 이유를 묻자 남편의 전처가 관련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주말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 핸드폰으로 전혀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상대는 남편의 전처였다. 전처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때문에 내가 둘째를 임신 못하잖아! 당장 내 남편 다시 돌려줘! 라며 옳토당토 않은 말을 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근거도 맥락도 없는 말만 쏟아냈는데 최대한 일반적 언어로 해석하자면 원래 자기 남편인데 내가 뺏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였다. 우선 사실 왜곡이 심각했다. 내가 남편을 만난 건 이미 이혼한 후였다. 나를 상간녀 취급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고 자기 문제를 모두 내 탓으로 하는 것 역시 말이 안 됐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이 여자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전화를 끊었다.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깜짝 놀랐고 원래는 주말에 갈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즉시 시댁에 가기로 했다. 먼저 친정에 들러서 아이를 맡긴 후 남편과 나만 시댁으로 갔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으셨다. 알고 보니 전처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시댁에 가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었다고 한다. 이혼은 했지만 자기들 손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선물이며 용돈 등 손녀 사랑도 여전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전혀 아니지만 전처는 시댁에서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자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임신을 시킬 리가 없다면서 틀림없이 내가 불륜을 했고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을 거라고 계속 말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전처는 내가 남편과 불륜을 한 게 이혼 사유였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갈라선 거라고 거짓말로 두 분을 속였고 그래서 두 분은 나를 처음부터 미워했다는 거였다. 사실이 밝혀져서 기쁘다고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영문을 몰라서 계속 답답했었는데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되자 기분은 후련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험한 일이 시댁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 시부모님은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달 150만 원씩 몇 달에 걸쳐서 카드 대금이 지출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서 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카드는 1년 전에 한 친구분이 만들기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카드였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둔 것 같은데 카드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갔다고 한다. 노인 둘이 사는 집에 아들 부부는 발길을 끊었고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남편의 전처 정도. 카드 지출 내역을 조사해보니 집 근처에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사용자가 전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성립됐다. 그래서 전처를 불러서 차근차근 따졌더니 자기 짓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게 황당 그 자체.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계속 딸의 어머니, 할아버지인 건 변함없지 않냐면서 자기는 권리가 있고 계속 카드를 쓰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였다. 그 태도를 보고 나서 전처가 어떤 인간인지 그제야 알게 된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전화를 걸어서 눈물로 사과한 거라고 했다. 말씀은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욕적인 발언을 없었던 걸로는 할 수 없는 법.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하고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그렇게 바로 넘어가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 두 분이 전처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이해했고 전처럼 화나고 거부감이 드는 마음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시부모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후회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반성하시는 걸 보고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의 행동은 전처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게 명백했고 나는 두 분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에 두 분은 감격한 나머지 나한테 절까지 하면서 다시 미안하다고 하셨다. 또 전처가 딸아이를 앞세워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쥐고 흔들려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모두 의견 일치를 봤다.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우려낼 수 없게 되자 나한테 병적으로 연락을 해댔고 하루에 최소 30번 이상 전화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 진짜 속마음은 나랑 재결합하고 싶어한다. 당장 이혼하고 꺼져라. 버텨봐야 버림받고 더 비참해질 거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전처는 이혼 전 불륜남의 아이를 2번이나 낙태한 적이 있는데 그건 모두 남편을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그 결과 현재 자기는 임신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우리더러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는 등 수준 이하의 발언으로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다. 낙태는 남편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지 진짜 최악이라면서 경악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2번이나 낙태를 했다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내린 결론은 갈수록 억지 주장을 키우는 전처를 고소하는 거였다. 특히 시부모님의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쓴 것은 범죄 행위가 분명했고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전처는 왜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당신들이 했잖아. 나쁜 사람은 당신들이지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소리 질러댔는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길 바란다.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는지 한 번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이란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과적으로 전처는 실형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달 150만 원을 몰래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 위자료를 포함해서 변상금을 갚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됐다. 사태가 커지자 전처 부모님까지 나서서 우리한테 직접 사과하면서 위자료를 꼭 갚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딸아이 양육을 애엄마한테 계속 맡길 수는 없다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전처 대신 키우겠다고 하셔서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것 같았다. 전처는 선처 없이 위자료를 반드시 지불하라고 결정이 나자 돈을 벌기 위해 아침에는 편의점 알바, 저녁에는 룸살롱 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위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일을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았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한 모양인데 빛의 속도로 차단했다. 시부모님과 그동안 패였던 골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좁혀나갈 생각이다. 전처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오래오래 되돌아보면서 그에 걸맞는 벌도 꼭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남편, 아들과 세 식구이다.
어느 날 시댁에서 불이 났는데 시댁은 우리 집하고 가까웠다. 불이 난 후 구출되긴 했지만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화재 소식을 듣고 남편과 둘이서 바로 달려갔지만 이미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믿기 어려운 장면에 넋이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화재 원인이 뭐냐고 묻자 튀김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불꽃이 붙으면서 화재로 번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방이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우리 집에 나타나서 우리를 간떨어지게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기름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어디에 갔다 왔냐고 버럭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면서 벌벌 떨었다. 그 후 경찰이 찾아와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조사했다. 시어머니는 튀김 요리를 하던 도중에 친구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친구분이 여행지에서 선물을 사왔는데 잠깐 집에 올 수 있냐고 하자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친구분 집에 갔다고 한다. 이때 기름 냄비에 불을 끄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됐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여보 하고 외마디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전부터 가스불을 끄는 걸 까먹는 경향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항상 잔소리했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불난 적 없으면 된 거 아니냐고 따질 뿐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다. 결국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시아버지가 목숨을 잃다니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싶었다.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지만 나와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주의를 줬냐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냐며 울고불고 의미 없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나도 힘들었다. 결혼 후 시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를 커버해 주셨고 나와 남편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흐뭇해하셨다. 손자에게는 해마다 생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래서 솔직히 왜 하필 좋은 사람인 시아버지가 화를 입은 건지 억울한 생각마저 들었다. 시어머니 말로는 최근에 시아버지가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그날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약을 먹고 잠을 잤고 잠이 깊이 들었던 탓에 불이 난 것도 늦게 알았고 피할 시간도 없었던 건 아닌지 조금만 빨리 구조됐다면 무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었다. 가족끼리 조용히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나에게 시련이 시작됐다. 새로운 문제가 부상된 것이다. 장례식 후 시어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했다. 마침 너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내 방은 남향으로 볕이 잘 드는 방으로 부탁한다. 짐 옮기는 건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연락해서 사람 부르고 알았지? 우리가 허락도 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남양방을 내놓으라는 말부터 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갑질을 해왔던 장본인이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뜨겁게 달궈진 기름을 내 다리에 은근슬쩍 실수를 가장해 쏟아붓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었다. 그때 입은 중도의 화상으로 피부가 다 벗겨졌고 여전히 다리에 상흔이 남아있다. 또 한 번은 시어머니가 마당에 잡초를 뽑으라며 시댁으로 나를 호출한 적이 있었다. 내가 풀을 뽑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나갔다 오겠다며 차에 탔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후진을 해서 시어머니 차에 깔릴 뻔했다. 다행히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응징해줬었고 최근에는 발길을 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댁에 가지도 않았었는데 동거라니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고의적인 실수 때문에 이번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동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신 마당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고 죄송하지만 동거는 힘들 것 같다고 즉시 거절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가 지금 뭐래니?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는데도 같이 못 살겠다는 게 어느 나라 돌이야 대체? 너 이런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거니? 당장 이혼해! 라고 남편한테 명령했다. 나를 내쫓으면 남편 명의로 된 집이니 자기 집인 양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각종 악덕 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불을 낸 사람도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도 어머니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당애한테 했던 짓들 다 잊으셨어요? 라며 내 편을 들어줬다. 시어머니는 그건 고의도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지만 누가 봐도 이번 일은 시어머니 책임이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고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집도 다 타고 없는데 나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라며 절규했지만 화재 말고도 사고 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재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시아버지한테는 보험료를 다 받았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집에 불이 난 적도 없는데 해마다 몇십만 원씩 낸다는 게 바보 같다면서 이런 돈은 안 내도 된다고 멋대로 정하고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스불 끄는 걸 자주 깜빡하고 불을 켠 채 계속 프라이팬을 올려놓아서 연기가 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보험금을 꼭 내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도 같이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불이 왜 나냐며 시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료 낼 돈으로 자기 친구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이번에 발각됐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보험료도 당연히 들어올 게 없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우리 집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반년 전에 완성된 새 집이었다. 아들 내서 산다고 자랑이라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장 갈 곳이 막막했다. 처음 얼마간은 시어머니 처지를 동정한 친구분들이 자기 집에 와 있게 해줬지만 사실은 화재 보험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알려지자 모두 자업자득이라며 점점 등을 돌렸다. 게다가 시아버지 생명보험도 시아버지는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료는 비싸도 혜택이 많은 걸로 가입했었는데 그 돈도 제대로 안 냈던 모양이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는 데 했었다.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본인 탓이었다. 시어머니는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었고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우리한테 너희들은 부모 없이 태어났니? 집도 새 집이겠다.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지. 라면서 우리한테 쫓아와서 매달렸지만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반성은 1도 없으시네요.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끝입니다. 손절이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며 완전히 손절해버렸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버리고 모시고 살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손절하는 걸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 후 시어머니는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방치한 게 원인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친척들이 따지러 몰려들었고 네가 죽였지 우리 형 살려내 라면서 매일 몰려와서 항의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를 쫓아냈다. 시어머니는 지금 공원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고 들었다. 매일 공원에서 자고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걸 찾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리고 몰골이 완전히 거짓골이 됐다는 말도 들었지만 동정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나를 몇 번이나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국 부주의로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대가로 죽을 때까지 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나는 남편과 중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딸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놀이공원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딸아이는 놀이공원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이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셋이서 같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점심은 초밥을 주문해뒀다면서 나더러 가서 받아오라고 하셨다. 어머님이 초밥을 주문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웬일인가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초밥을 찾으러 갔다. 초밥을 받아서 다시 시댁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느낌을 받았다. 우선 현관에 아까는 없었던 신발 2켤레가 현관에 벗어져 있었다.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 누가 또 올 예정이었나? 손님 대접하려고 초밥을 주문하신 건가? 하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동생과 여친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한테 딸아이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걔 사춘기 티 내는지 삐져서 나가버렸어. 애가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렸는데 걱정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다. 옆에서 시동생은 애가 갈수록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 여친하고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건 남편과 시동생 주변에 뭉텅이로 떨어져 있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고 일단 시댁에서 나왔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근처 편의점 직원이라면서 우리 딸이 울면서 편의점 앞에 있는 철로에 뛰어들려는 걸 발견하고 달려나가서 사고 나기 직전에 구출했고 지금 편의점 안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차림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직원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정신없이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내가 도착하자 딸아이는 울면서 달려와 나한테 안겼다. 딸아이는 넘어졌는지 양쪽 무릎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경악하게 만든 건 딸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딸아이의 상징이었던 찰랑찰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가 싹둑 잘려나가서 갓난이 머리가 되어 있었다. 귀 쪽은 남자애들처럼 이발기로 밀어버린 흔적이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딸아이는 시동생과 그 여친이 한 짓이라고 했다. 시동생은 딸아이 머리를 만지면서 머리를 잘라주겠다고 했고 딸아이는 싫다고 했지만 억지로 앉힌 후 남편까지 시동생에게 가담해서 붙잡았고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마구 가위질을 해댔다는 거였다. 머리에 피가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면서 일단은 딸아이를 무사히 보호해주신 편의점 점원분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편의점 점원은 돈은 자기가 나중에 계산하겠다면서 딸아이에게 반창고와 구급약을 챙겨주셨고 이걸로 우선 응급처치를 하라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배려해주셨다. 가까운 공원에서 무릎에 약을 발라준 후 시댁으로 다시 갔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시동생 멱살을 움켜잡았다. 네가 뭔데 남의 귀한 딸 머리를 저꼴로 만들어? 당신은 그러고도 아빠야? 말리지는 못할 망정 거들었다면서! 내가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내 머리를 때렸다. 넌 뭔데 내 아들들을 잡아? 일껏 머리 깎아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깎아주겠다는데 왜 싫다고 난리를 쳐? 라며 아들들 역성을 들었다. 내가 화를 내자 오히려 딸아이를 나무랐고 그걸 듣고 있으려니 더 열이 뻗쳤다. 내 친정오빠는 인기 헤어 디자이너였고 딸아이는 놀이동산 가기 전에 오빠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 손질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전문학원 수료를 마치고 갓 미용사로 취직한 시동생이 자기가 잘라주겠다고 설치고 나서면서 사달이 난 거였다. 하지만 딸아이는 우리 오빠한테 딴머리를 주문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하지 말라는 말에 더 자극을 받은 시동생이 가위를 들고 왔고 삼촌 말 들으라며 남편이 거들고 시어머니는 똑바로 앉으라며 딸아이를 붙잡고 그 사이 시동생은 일반 가위로 딸아이 머리를 잘라버린 거였다. 잘려나간 자기 머리를 보고 딸아이가 항의하자 어른 셋이 딸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시동생이 요즘 유행하는 상고머리를 연습하고 싶다면서 이발기를 머리에 댔다. 쥐가 뜯어먹은 머리 모양이 된 딸아이는 충격을 받고 시댁에서 뛰쳐나간 거였다. 전말을 듣고 나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딸아이가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된 거라며 딸아이 탓을 했다.
본인이 싫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남의 머리를 자르는 건데? 가위 들고 내 손으로 시동생 머리를 박박 잘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보다 딸아이를 이런 곳에 1초라도 더 두고 싶지 않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 곧장 오빠와 부모님이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에 도착한 후 연락을 받고 일하다 말고 집에 온 오빠는 딸아이를 보더니 경악했다. 부모님이 분노한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오빠는 샵에 가서 도구를 들고 왔고 인류 미용사의 솜씨를 발휘해서 세련된 커트로 스타일 변신을 시켜주자 딸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빠는 같은 미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분노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1도 파악 못하는 남편은 자기 동생이 호의를 베푸려고 한 건데 네가 뭔데 내 동생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냐며 내가 너를 그냥 둘 것 같냐면서 라인으로 나한테 마구 퍼부어댔다. 나는 멍청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다. 남편은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한 것도 내가 난동을 부리고 뛰쳐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식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하길래 차라리 잘 됐으니까 잘 다녀오라고 했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가족 모두 이견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인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다. 나는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에 집에 갔다. 남편은 자기가 없을 때 내가 올 걸 알았는지 테이블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시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딸아이를 거론하며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시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하라는 거였다. 내가 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필요한 짐들을 재빠르게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싱크대 하수구에서 내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남편한테 미련은 1도 없었지만 분노와 증오심은 몇 배로 증가했다. 나는 아버지 도움을 받아 결혼 전부터 내가 쓰고 있었고 결혼하고 살림을 합치면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까지 싹 다 정리해서 친정으로 들고 와버렸다. 짐 정리가 끝난 후 다음은 아동 상담소 직원과 면담을 신청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 남편이 딸아이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딸아이가 자기 머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지, 그런 딸아이에게 저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충격을 받은 딸아이가 철로에 뛰어들려고 했던 일까지 모두 말했다. 내가 얘기를 마치자 담당자가 자기도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다면서 만약 자기 딸이 가족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면 자기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면서 내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공감해줬다. 모든 준비를 마친 나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 시동생과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며칠 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집안에서 가전제품이 사라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청구서가 도착하자 광분했다. 시댁에서도 누구더러 위자료를 내라는 거냐며 흥분했지만 아동 상담소 담당자가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날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 조사 후 시동생은 겨우 취직한 직장에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 사춘기 중학생 여자아이 머리를 함부로 자른 행위는 폭력이란 이유로 자격증을 박탈당했다면서 광분했다. 공범자인 시동생 여친 역시 이런 인간 말종은 자식도 아니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동네에 이 일이 알려진 후 시어머니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눈총이었다. 최근에는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남편은 자기 딸 머리를 함부로 자르고 충격받은 딸아이가 자살하려고 철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후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비도덕적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당했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내가 사과할게. 우린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건데 걔도 지금은 화가 나 있겠지만 아빠랑 진짜 헤어지고 싶겠어? 좀 지나면 화 풀리겠지. 나 좀 용서해줘. 라면서 무마를 시도했지만 너 같은 쓰레기를 누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겠냐며 일깨워준 후 이혼을 확정지었다. 여전히 현실 파악 못하는 남편은
머리 좀 자른 걸 가지고 왜 이 사달이 나냐며 발광했지만 여자의 머리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머리 좀 자른 거라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인간들은 극한 지옥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다. 그 후 나는 남편과 시댁에게 위자료를 철저하게 받아냈다. 현재 네 사람에게 남은 건 빚뿐이지만 모든 건 자업자득이고 원망하고 싶으면 자신에게 하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나는 두 번 다시 그런 쓰레기들과 딸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 이름은 진지한 33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진자는 32살의 전업주부. 결혼 2년 차이지만 아이는 아직이었다. 모처럼 일이 일찍 끝나서 동료와 한잔할 생각으로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 나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갔고 핸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불륜남은 나를 보더니 파랗게 질려서 쏜살같이 달아났다.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오긴 왔는데 아내는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놨다. 당신이 취해서 잘못 본 거야. 착각한 거라니까? 술은 마시러 가지도 못했거든? 불륜남에 대해 물었지만 아내는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았다. 입 안 열면 방법이 없을까봐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하면 다 나와. 하지마. 그 사람한테 절대 피해주면 안 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거든? 어이상실 그 잡채. 좋아, 그렇다 이거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답은 하나네. 당장 이혼해. 안 돼 그건. 난 이혼 싫어. 아내는 마침내 불륜남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다음 날 불륜남 집과 직장이라는 디자이너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불륜남을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당분간 회사에 못 나온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했다. 갑자기 불륜남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인데 100% 거짓말이 뻔했다. 아내의 지인관계를 바탕으로 불륜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결과 불륜남의 본가를 찾아냈다. 놈의 본가로 찾아갔더니 두 어르신은 멀쩡히 살아계셨다. 내가 사정을 얘기하자 두 분은 허리를 낮추고 사과하셨다. 하지만 정작 불륜남 본인은 도망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며칠 후 불륜남의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다. 놈이 돈을 빌려달라며 집에 왔다는 거였다. 나는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뭐야? 너 누구야?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이다. 그래서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누가 도망을 다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렇게 쪼잔하니까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야. 불륜관계 인정하셨네.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야. 위자료 받을 사람은 나야. 전화로 떠들지 말고 당장 여기로 오던가. 좋죠. 그럼 변호사하고 같이 그쪽으로 가죠. 소송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증거도 확보했으니까. 뭐 변호사? 증거? 죄송합니다. 불륜남은 바로 납작 엎드렸다. 큰 소리 친 건 다 허세였던 듯. 제가 부인하고 호텔에 간 건 딱 한 번이었고 그만 잠깐 실수로. 불륜남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길래 나는 말을 끊었다. 방금 전에는 나이든 아줌마 만족시키느라고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한 번 하고 하루 이틀은 모순되는 표현 아닌가?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죄송한데 이 전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아내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그쪽 부모님도 저를 동정하시던데요. 이 판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이해가 됩니까? 거짓말로 무마하려고 하면 본인한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변호사하고 찾아갈 테니까 시간은 언제 가져오세요? 아까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여기로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 걸로. 부인하고는 완전히 연락 끊을 거고요. 두 번 다시 안 만날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어떻게 그냥 하겠습니까? 시간 말씀하세요. 그럼 오늘은 말고 내일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죠. 내일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죠. 오라고 한 건 그쪽이니까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시라고 한 게 아닌데 알고 보면 오해도 많고 그러니까. 아버님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륜남 부친에게 내일 변호사와 같이 찾아갈 테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해달라 라고 부탁드렸다. 대체 이런 남자 어디가 좋아서 바람을. 불륜남은 가당치도 않은 허세를 부리고 뻔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고 했다. 가볍기 그지 없는 놈이다. 내가 빈틈없이 대응하자
금세 겁을 먹고 작아져서 비굴하게 구는 모습도 정말 없어 보였다. 이혼 전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장을 확인했다. 불륜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한 나머지 미처 확인을 못했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 모아뒀던 돈의 상당 액수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몇 달 전부터 적게는 한 달에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인출한 흔적이 있었다. 나 모르게 아내가 쓴 돈이 분명했다.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겠어. 나는 아내를 다시 추궁했다. 집 지으려고 모아둔 돈 많이 줄어들었던데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어? 아내는 못 들은 척 짜증이 난 얼굴로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또 입을 다물었다. 내가 몇 번에 걸쳐서 큰 소리로 묻자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도둑이 훔쳐갔나 보지. 얼토당토 안 하는 말로 대답을 피했다. 내일 불륜남 본가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 거야. 위자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무해. 그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랑 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당신한테 불리할 땐 입 다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할 때만 입 여는 거 안 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나나 당신보다 10살이나 어리단 말이야. 어엿한 성인이고 사회인이야. 겨우 23살인데 아직 어린애랑 뭐가 달라?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불륜남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데 불륜남 아버지한테서 아무래도 제가 잠든 시간에 몰래 도망친 것 같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다. 불륜남이 또 도망을 친 것이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표정이 환해지면서 여유 있게 웃어 보였다. 걔는 당신하고는 달라. 행동도 빠르고 머리도 잘 돌아가거든. 그놈이 갈 만한 곳 알면 말해봐. 아내는 다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에게 불륜남과 통화했던 내용을 들려줬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충격받은 눈치였다.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보다 표정이 더 일그러진 느낌이었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줌마라고 부르진 않지 않나? 그냥 너한테 진심 아니야. 묵비권까지 행사하면서 지킬 가치는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잠시 후 정보를 불기 시작했다. 불륜남은 디자인을 위해서 작업실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작은 아파트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미래를 즐기는 장소로 이용한 모양이었다. 나는 불륜남의 부모님과 변호사를 거기로 불렀고 나도 출발했다. 물론 아내도 데리고 갔다. 다들 비슷한 시간에 불륜남 작업실 앞에 모였다. 작업실에는 유선 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불륜남 핸드폰은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기분 나쁜 태도로 대답하는 불륜남. 나야? 나가 누구야?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대답 제대로 해. 확 날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날려버리려면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어? 지금 좀 보자. 마누라가 네 작업실 알려줬어. 변호사랑 친히 가줄 테니까. 변호사? 너 설마 어제 통화했는데 벌써 목소리를 까먹었나? 나야 나. 네가 불륜한 여자의 남편. 내가 너하고 마누라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했잖아. 그 전에 얼굴도 한번 보고. 너희 부모님하고 내 마누라 그리고 변호사도 네 얼굴 보고 싶어해. 나는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아마 또 도망칠 생각이겠지. 예상은 적중했다. 작업실에서 나오려는 불륜남을 나, 불륜남 부모님, 아내가 둘러쌌다. 변호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너 아줌마라고 진짜 그랬어? 나한테 사랑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제일 먼저 공격에 나선 건 아내였다. 완전히 빡쳐 있었다. 불륜남도 흥분한 상태였다. 아줌마는 좀 빠지라며 질세라 대들었다. 나는 녹음을 하면서 말했다.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는 걸 안 불륜남은 백기를 들었고 내가 묻는 말에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내 역시 변명 따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았다. 불륜을 들키지 않고 이혼해서 재산 분여를 노렸다고 실토했다. 나는 이혼했다. 전처와의 재산 분여는 없었다. 나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전처는 친정으로 갔고 집과 파트 근무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한다. 친정 부모님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말이다. 위자료를 다 갚기 전까지는 감시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불륜남에게도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일시불은 힘들다고 해서 분할을 인정해줬다. 그런데 입금이 연체되길래 연락을 해봤다. 뭐야, 너 누구야? 위압적인 말투였다.
위자료가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네.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한 번 더 찾아가야 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장 입금하겠습니다. 놈은 그저 일단은 허세를 부리고 보는 타입인 걸로 인정. 우리 부부는 아이는 아직 없었고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조심스러웠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솔직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승낙 조건이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내가 남편보다 2살 많은 게 불만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처럼 나이 든 여자 말고 내 아들은 더 젊고 예쁜 애들이 줄을 섰을 텐데 라고 한탄했다. 나이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에는 충분히 맛있게 된 요리도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 대지도 않고 바로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남편이 있는 데서는 삼갔지만 나한테 대놓고 내 아들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라고 노래를 불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립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남편한테 말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도 안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 남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내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생활에 매일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규칙적이던 생리가 불규칙하게 변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부친 문제는 시어머니의 불만사항이었고 내 탓으로 돌리며 나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쓸모없는 것, 화자품이라고 했다. 눈만 마주쳐도 그런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 숨막히는 생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고 생리불순도 갈수록 심각해졌다. 남편은 내 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생리를 하면 한숨을 쉬었다. 작정하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방관적인 남편이 더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으로 돌려서 꼭 임신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됐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듣게 됐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였다. 의사는 앞으로 나한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 말했지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잔소리를 했지만 폭언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오늘 암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를 자기 품에 안아주면서 괜찮을 거야,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라며 위로해줬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감동이었다. 일단 지금은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남편의 배려에 안심했다. 시어머니한테는 적절한 때가 오면 자기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하길래 나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어준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기적을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됐다. 하지만 그리고 며칠 후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조미료가 부족했고 가까운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다. 집에 들어오자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경악 그 자체였다. 엄마 며느리 암이래. 얼마 못 산다는데 내가 걔 앞으로 2억짜리 보험 든 거 알지? 우리 좀 있으면 대박 터져. 그게 진짜니?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걔가 쓸모있는 날이 다 오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 친구 딸이 네 얘기를 하더래. 너무 괜찮아 보인다고. 나이도 25이고 쟤 죽으면 재혼하면 딱 좋겠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손뼉을 치면서 엄마 최고야 라며 웃고 좋아했다. 바로 며칠 전 나를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둘이서 같이 힘내자고 했던 남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되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지만 절대 용서 불가.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죽어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오자 남편은 다시 내 앞에서 나를 걱정하는 척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뭐 더 자세한 얘기 들은 거 없어? 라고 묻길래 남편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말해줬다. 그게 나 여명 1년이래. 그러자 남편은
웃는 얼굴을 감추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금세 표정을 고친 후 울먹거리면서 당신은 괜찮을 거라는 멘트를 날렸다. 아마 남편의 본성을 모르는 나였다면 울면서 감동했을 게 분명하지만 이미 본성을 안 이상 가증스러울 뿐이었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명 1년이라는 내 말을 그대로 믿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변했다. 남편은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폈고 눈만 마주치면 시도 때도 없이 막말하던 시어머니는 입에서 폭언이 싹 사라졌다. 무자식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네. 자식 남겨두고 가려면 더 괴로웠을 텐데 라고 위로 비슷한 말을 했지만 숨겨진 뜻은 자기가 따로 점 찍어놓은 여자랑 남편을 재혼시키려면 남편이 애딸린 호라비가 아닌 게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의미일 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한테 급 친절하게 구는 한편 돈 씀씀이가 날로 해퍼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는 그런 변화를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남편의 가방이 명품백으로 바뀌고 시어머니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등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다. 빚까지 내서 돈을 쓰고 다니는 두 사람. 나는 암에 걸려서 정신이 없을 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나는 빚이 쌓여가는 걸 모르는 사람으로 있어줬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혼자 병화와 싸우는 동안 어차피 죽을 텐데 혼자 용 쓰네 라며 나를 가소롭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8개월 후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아냈다. 원래부터 의사한테 여명 선고 같은 건 받지도 않았었다. 남편의 본성을 알고 난 후 곧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해준 것뿐이었다.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다. 의사는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왔고 두려움밖에 없었었다. 하지만 나의 죽음이 남편의 기쁨이 될 줄이야.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건 현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리라 결심했다.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여명 1년이라고 했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곧 가려니 표정이 갈수록 더 밝아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시어머니 친구 딸을 만나기 위해 나란히 외출하는 걸 보고 이때다 싶어서 두 분 덕분에 그동안 힘든 치료 잘 견뎌낸 결과 완치 판정받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시겁했고 남편이 나한테 뭐 완치? 너 그땐 여명 1년이라고 내가 그랬어? 의료 발전의 혜택을 받은 거지 뭐. 병원에서 나 다 나았다고 했어. 당신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기쁘지. 남편은 당황 그 잡채. 나는 부활 선언과 함께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러자 남편은 응? 하며 깜짝 놀라는 반응. 빼박 불륜 증거까지 덤으로 안겨주며 마무리. 미안하게 됐어. 내가 당신 바라는 대로 죽지 않아서. 대신 이혼해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재혼하는 건 가능해. 물론 위자료가 옵션이지만 라고 하자 두 사람은 자기들의 속셈을 내가 다 꿰뚫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오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렸지만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내가 죽을 거라고 확신한 남편은 재혼감으로 점 찍은 여자와 연일 호텔 출입 중이었다. 시어머니와 셋이서 놀러도 다니고 말이다. 그 여자는 불륜녀가 맞고 세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졌다. 남편은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파악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네 말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죽기를 바랬던 남자와는 단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챙겨서 당당하게 시댁에서 나왔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의 앞길에 지옥문이 활짝 열린 건 물론이다. 시어머니 친구 딸인 여자는 명백한 남편의 불륜녀였고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하자 곧 죽는다, 괜찮다, 불륜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두 사람의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뭐냐며 남편을 걷어차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내부 사정이 매우 구질구질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내 보험금만 들어오면 바로 해결된다고 믿고 미리 펑펑 써댄 돈이 무려 5천만 원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들어올 보험금이 없으니 갚을 길도 막막했고 결국 집을 내놓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현재 집도 절도 없는 신세.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나하고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번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곧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됐고 순식간에 인간 쓰레기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의 정점은 이혼이었다. 불륜녀 측에서는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면서 위자료를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자기들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시골 친척집에 보내버렸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 자진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집도 돈도 다 잃고 역 근처나 공원을 헤매며 노숙인으로 전락한 채 목숨만 붙어 있다는데 결국 신은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남의 불행,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불행을 기뻐한 자들에게 천벌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앞으로 나는 한번 포기했던 나를 위한 인생을 다시 찾을 생각이다. 그리고 언젠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내 이름은 정직한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한심에는 31살. 결혼 전까지는 정사원으로 일했었다. 아내는 결혼도 했으니 직업을 바꿔보고 싶다고 했고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취업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결혼 전 아내는 나름 똑똑했었다. 동거 중에는 똑같이 일하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된 뒤로는 집안이 더 엉망이 됐고 저녁밥은 편의점 도시락, 냉동식품이 줄을 이뤘다. 그러던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였다. 아내의 변화는 기쁘다기보다는 꺼림칙한 느낌이 더 강했다. 이유는 2년이 넘도록 나와 장인, 장모가 아무리 주의를 줘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게으름 빼면 시체였던 아내가 갑자기 내 도시락까지 싸는 열정주부로 거듭난 것이다. 이유가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설마 이 여자 바람난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 하지만 바람이 나면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게 일반론인데 좀 안 맞는 것도 같고 아내는 정반대로 성실하고 자상하게 변한 게 이상했다. 결국 아내의 핸드폰을 스캔했다. 아내는 천성적으로 허술해서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다. 일단 눈에 띈 것은 동창회 이후 특정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상대의 이름이 이니셜로 되어 있어서 이름도 성별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볼 때 불륜이 확실했다. 아내는 이런 문장을 꽤 반복해서 보내고 있었다. 그날은 오래간만에 만족감 높은 밤을 보냈던 것 같아. 그때 일이 떠오를 때마다 네가 보고 싶어져. 마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너를 원하는 것 같아.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족이었어. 결정적 단어는 빠져 있었지만 이 정도면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고딩 동창회에서 동창놈하고 눈이 맞았군. 갑자기 열이라는 주부가 된 건 바람 피우는 거 안 들키려고 그런 건가? 상대도 기혼자로 보였고 잠깐의 불장이 분명했다. 나는 이 증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변호사는 어렵게 말을 꺼내면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부인께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하긴 힘듭니다. 아내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것, 불륜남 이름을 이니셜로 저장해둔 건 나름대로 방어 전략이 먹힌 것 같았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던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안 사항을 조언한 변호사는 나한테 이런 말도 했다. 만약 부인이 나 불륜했다 그렇게 쉽게 인정할 성격이면 증거는 없어도 되는데 아닐 거예요. 전업한다고 하고서 2년이 넘도록 집에서 뒹굴뒹굴했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불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치미를 떼죠. 상황이 자기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판이 되면 철저하게 증거를 숨기고 은닉하려고 들 거예요. 불륜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당장 소송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놓기로 했다. 하지만 불륜남은 아내의 고향에 있었고 여기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으로만 보고 싶다고 할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 없이 2주 정도가 지나갔다. 벌써 몇 주째 나를 세우고 있던 나는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쌓였다.
유일한 변화라면 두 사람의 메시지가 점점 농염하게 변해갔다는 점이었다. 그 때문에 두 사람이 분명히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때가 올 거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 지 3주 정도. 마침내 아내가 고향에 가서 친구 좀 보고 올게. 라고 말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반응했다. 저녁을 먹다가 아내가 툭 던졌을 때 긴장한 건 사실이다. 언제 갈 건데? 다음 주 화요일 1박만 하고 올 거야. 절친인데 하루 재워준대. 하필이면 화요일이었다. 내가 가장 바쁜 요일이었다. 주말에 내려가지 않는 건 만에 하나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머리를 쓴 거겠지. 동창회에서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하고 헤어졌거든. 그 집에 가서 자도 남편이나 애들은 괜찮대?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 신세져도 돼? 그게 뭐 어때서. 괜찮아. 아마도 불륜남과 어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겠지. 핑계거리로 만들어낸 절친에 대해서는 설정이 꼼꼼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알았어. 잘 다녀와. 잘 놀고 올게. 아내는 무사히 시험을 통과한 얼굴이었다. 죄책감 1도 없이. 나는 이혼 결심을 더 굳혔다. 아내는 가볍게 말했지만 당신 월급 진짜 쥐꼬리만 하다. 라며 틈만 나면 월급을 갖고 나를 무시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아마도 집에 돈이 없는 걸 자기가 노는 탓이 아니라 돈 못 버는 내 탓으로 하려던 거 아닐까. 전업주부 한 명도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도 아내에게 따진 적이 있었다. 당신 재취업은 언제 할 거야? 하다못해 알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들었다. 당신이야말로 정사원 월급이 그것밖에 안 되면 알바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씨름을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누적된 피로감과 불륜이란 변수에 남은 애정마저 삭제됐다. 아내가 책정한 내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월급이 적어서라는 게 이유였다. 과연 내 월급은 그 정도로 적은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장래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면 반론할 수가 없었다. 이토록 주머니가 얇은 내가 뭉칫돈이 나가야 하는 흥신소를 찾아가는 건 상당한 결심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의 디데이를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아내의 예상대로 나는 화요일만큼은 절대 회사를 쉴 수가 없었다. 불륜 증거 수집은 불가피하게 흥신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흥신소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불륜남 차 안에서 키스하는 아내와 불륜남,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등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흥신소 보고서에는 화요일 11시에 체크인을 해서 다음날 낮 12시에 체크아웃한 걸로 나와 있었다. 24시간 이상을 호텔에서 보낸 것이다. 한 달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불륜남에 대한 신상조사도 끝났다. 아내의 고교 졸업 앨범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 역시 놈은 아내와 동창이었고 동창회에서 만난 후 호텔로 간 게 분명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이제 완전히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아내는 주 1회 고향으로 내려갔다. 증거는 엄청나게 쌓여갔다. 결국 내가 흥신소에 뿌린 돈은 500만 원이 넘었다. 한편 아내의 핸드폰을 본 바로는 불륜 당사자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전혀 들키지 않을 걸로 믿고 있는 눈치였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 우리 불륜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지 않아? 라며 완전히 자화자찬 모드에 빠져 있었다. 아내의 착각을 뒤로하고 나는 이혼을 위한 빌드업을 착실하게 진행했다. 드디어 변호사가 이혼 준비 첫 단계인 내용 증명을 아내와 불륜남에게 발송했다. 업무 중에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웬 이혼이야? 이게 말이 돼? 난데없이 이 서류는 뭔데? 나 지금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알아둬? 이거 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토록 비객관적일 수 있는지 듣고 있다가 빵 터지고 말았다. 나는 선을 그었다. 위자료 낼 사람은 너야.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잘해놔. 아내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도저히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다시 변호사와 같이 얘기하기로 했다. 며칠 후 우리 집에서 나, 아내, 불륜남 그리고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거기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장인 장모까지 올라오셨다. 아내는 자기가 불륜했다는 말은 쏙 빼고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고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모양이었다. 아내와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도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장인이 큰 소리치면서 너 내 딸을 버리겠다는 거야? 위자료도 10억 내놔! 아내는 지원군을 만나 기세가 등등해졌다.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금액을 미리 정한 모양이었다. 위자료 10억을 저더러 내라고요? 한심애가 불륜을 했는데 뭐 내 딸이 불륜을 했다고? 조금 전까지 승기를 잡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자기한테 상황이 유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수결로 정하는 일이라면 내가 완패했을 거다. 하지만 변호사가 나서서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자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저는 10억까지는 요구 안 할 거고 파격적으로 3천만 원씩만 청구합니다. 나는 아내와 불륜남을 보며 말했다. 아내는 성질을 내며 거부했다. 전업주부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달래? 내가 전업주부 하라고 했어? 네가 게으름 피운 거잖아. 네 자신을 탓해. 나는 따끔하게 한 방 날려주고 깨끗하게 이혼했다. 불륜남은 자기 아내한테 들켜서 똑같이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하고 이혼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전처는 양쪽 위자료로 6천만 원을 내야 되는 처지가 됐다. 전처와 불륜남은 고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일대를 장악해버렸기 때문이다. 전처는 장인 장모에게 손절당한 후 허름한 아파트에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마침내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려도 두 사람은 두 번 다시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부모님과 셋이서 살고 있고 부모님이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 아빠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앞마당을 강아지 전용으로 개축해서 마당에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다. 대신 강아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닫이가 가능한 철조망을 설치해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시간에만 앞마당을 막아놨었다. 회사가 쉬는 날이면 아빠는 마당에서 강아지와 몇 시간이고 같이 놀았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그 시간을 즐겼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는데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앞집에 사는 한심애 씨였는데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 마당에 자기 차를 한 번 넣은 다음에 주차를 했다. 노는 시간 이외에는 마당에 강아지를 묶어놨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삼가달라고 말로 주의했지만 한심애 씨는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차는 마당 옆에 따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전용 공간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철조망을 치면 드나들기 귀찮아서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철조망을 계속 펼쳐놨다. 이러면 마당을 침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심애 씨는 철조망을 자기 멋대로 걷어내고 여전히 우리 마당에 차를 넣었다가 주차를 했다. 그걸 본 부모님이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한심애 씨는 그거 조금 들어온 걸 갖고 뭘 그렇게 따지나? 마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라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마당에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한심애 씨는 묶어놨는데 어떠냐며 무시.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경찰에 가서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할 때 잠깐 침범하는 정도 아니냐며 경찰에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로 잘 타협하시는 게 좋지 않냐며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한심애 씨는 여전히 우리 마당을 주차 확장 공간으로 쓰고 있었고 그러다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날 나는 휴일 출근을 하게 돼서 일요일이지만 회사에 나와 있었다.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고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포치가 라며 계속 울기만 했다.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울기만 할 뿐 말을 잇지 못했다. 걱정이 된 나는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달려갔다. 회사하고 집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차로 달리면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포치를 안고 오열하고 있었다. 아빠는 한심애 씨를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한심애 씨 차에도 혈흔이 묻어 있었다.
한심의 씨 차에 포치가 치였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 달려갔지만 엄마는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우느라 내가 온 줄도 몰랐다. 엄마한테 빨리 병원 가야지. 그대로 안고 얼른 차에 타. 우선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한 후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아직 포치를 구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수술 전 의사는 살아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도 절망감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수술을 마친 포치는 입원했고 엄마와 나는 포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아빠는 병원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일단 수술은 잘 마쳤지만 살아날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자 아빠는 손으로 눈을 꾹꾹 누르며 눈물을 참았다. 결혼 초 불임 진단을 받은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긴 시간 불임 치료를 받은 끝에 7년 만에 어렵게 나를 낳았다. 둘째 출산을 포기한 엄마와 아빠는 내가 조금 자란 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목숨이 위험한 상태이다 보니 두 분은 식음을 전폐했다. 냉정을 되찾은 아빠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치를 마당에 풀어놓고 신나게 뛰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엄마는 마트에 가고 집에 없었는데 택배가 와서 잠깐 현관 쪽에서 이동했다고 한다. 물건만 받으면 되는 거였고 마당에는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택배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포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둘러 마당으로 뛰어온 순간 거기에는 한심의 씨가 철조망을 걷지도 않고 마당에 차를 밀고 들어와서 포치를 치고 말았다는 거였다. 때마침 엄마도 마트에서 돌아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갔더니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엄마는 포치를 안고 울었고 아빠는 한심의 씨에게 이게 무슨 만행이냐고 소리쳤다. 매번 내가 이걸 손으로 걷어내려니까 좀 귀찮아야 말이지. 어쩌다 한번 이랬는데 하필 걔도 목줄을 풀어놨었네.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그쪽에 철조망 쳐놓고 걔를 풀어놔서 그런 거잖아. 라며 적반하장 뻔뻔하기 그지없는 무개념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 왔고 엄마와 둘이 포치를 데리고 병원에 간 뒤에도 아빠는 계속 한심의 씨에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다. 좋아요. 그만하죠. 이러면 됐죠? 라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빠한테 던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는데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도 말이야 당신네 다 늙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거든? 세차비 따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더니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물론 아빠는 경찰을 불렀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차로 치었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가해자인 한심의 씨는 경찰이 찾아와도 이미 돈도 줬고 합의를 다 본 사안이라고 주장. 경찰하고도 얘기가 안 통했다. 아빠한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서 합의가 다 끝나다니. 나도 부모님도 우라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경찰은 허락 없이 마당에 들어온 건 주거 침입죄, 반려견에게 부상을 입힌 건 기물파손죄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소중한 반려견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한심의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런 사태는 분명히 또다시 반복될 게 뻔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단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빠는 같은 애견가이자 토목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지인분을 집으로 불렀고 마당의 흙을 일정 부분 깊이 파낸 후 그 위에 시트를 깔고 다시 흙으로 위를 덮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철조망도 활짝 열어놓고 맞이한 다음 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한심의 씨는 마당에 철조망이 없자 마음 놓고 차를 밀고 들어왔을 것이다. 우리가 그 덫에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깍 하는 비명이 들려서 나가봤더니 우리가 파놓은 구멍에 한심의 씨 차가 탄 채로 빠져 있었다. 한심의 씨는 뭐해?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빨리 나 좀 꺼내. 누가 여기에 구멍 팠어? 당신들 때문에 다쳤으니까 위자료 물어내. 내 차도 새 차로 뽑아오고! 라며 광분했다. 잠시 후 한심의 씨는 자기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고
경찰에 연락해서 일부러 파놓은 구멍에 자기가 빠졌다고 했지만 내가 경찰에 지난번에 반려견이 부상당한 일이 있어서 연못을 만들어서 함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었어요. 아직 공사 중이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마당에 또 멋대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자 경찰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따지고 보면 불상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한심혜 씨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심혜 씨는 자기는 연못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당장 위자료 내놔 라며 광분했지만 남의 집 마당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차를 몰고 들어간 사람이 잘못이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2번째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는 한심혜 씨를 상습범으로 취급하게 됐다. 또 구멍에 빠질 때 입은 충격으로 골절이며 목 부상 등으로 몇 달간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생각할수록 통쾌했다. 결과적으로 한심혜 씨는 전과가 생겼고 우리는 한심혜 씨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새로운 시대에 이번 만행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한심혜 씨는 동네에서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퇴원 후 집에 왔지만 눈치를 보며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우리 집에 위자료를 갚아야 했기 때문에 이사갈 돈도 없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 동네에서 산다는 게 가시방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다. 마침내 본인은 노이로제에 걸렸고 친정 부모님이 남은 위자료를 일시불로 처리한 후 우리한테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마무리됐다. 한편 병원에서 생사를 헤매던 우리 포치는 다행히 수의사님이 잘 치료해 주셨고 포치도 열심히 병마와 싸워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에는 엄마 아빠가 헌신적으로 간병을 하셨고 반년 정도가 지나자 구멍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한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건 이후 한심혜 씨는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하다 우울증에 걸렸고 집에서 두문불출 상태라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